시중금리가 엄청나게 빠르게 오르고 있죠. 7월에 빅스텝을 했는데요. 빅스텝이 반영이 안 되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반영이 됐죠. 빅스텝이 반영되면서 코픽스가 역대 최고 상승폭을 보였다. 근데 이 코픽스가 뭐의 기준이 된다고 그랬어요?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된다. 그런데요, 코픽스가 지금 2.9까지 올라갔다. 전월 대비 변동 0.52%포인트 올랐죠. 이거 역대 최고급이죠. 코픽스가 2013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더라. 계속 저금리 했는데 이제는요, 슬슬 고금리 상황이 오는 거죠. 코픽스가 저렇게 올라간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은행 빅스텝이고, 두 번째는요, 대출금리를 억제하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의 헛발질이 들어가 있다. 금리 상승 부메랑된 예대금리차 인하 압박, 이런 기사가 떴죠. 그래서 코픽스가 급등한 가장 큰 이유는 뭐다? 시중은행의 경쟁적인 수신금리 인상 탓이다. 수신금리, 즉 예금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요, 정부에서 대출금리를 억제해라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대금리차가 크다. 그러니까 너네 예대금리차를 줄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기, 코로나로 인해서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통해서 유동성을 회수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저렇게 압박 주는 데가 없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기 전보다는 은행에서 수익은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다 그런 추세였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압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은행에서 수익 순위가 계속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대금리 차를 줄여라 라고 압박을 줬죠. 그런데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요, 대출금리를 낮추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금금리를 올리는 것. 요 두 가지를 해야지 예대금리차가 줄어들죠. 그런데요, 두 가지를 다 하다 보니까 대출금리는 일시적으로 좀 떨어지긴 했지만 예금금리를 더 빠르게 올리는 영향을 줘버렸죠. 근데 예금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은행에서는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 그래서 수신금리를 기준금리 인상폭보다 더 큰 폭으로 인상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게 코픽스 오름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즉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 개입이 대출금리 상승이라는 예상된 부작용으로 나타났다. 자, 그래서요, 저번에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했죠. 언론들이 문재인 정부 때는 시장 개입이란 말로 그렇게 까더니 지들한테 유리한 것에 대해서는 시장 개입이란 표현을 안 쓰더라. 그래서 재초안, 분상제, 그 다음에 안전진단 강화, 보유세 강화, 양도세 강화 이런 것들의 시장 개입보다 은행에 직접적으로 금리로 개입하는 것은 정부 개입이 훨씬 더 심각하다는 소리예요. 왜? 부동산 같은 경우는 거품이 껴서 규제가 들어가는 건데요. 은행 금리 같은 경우는요, 이거야말로 자율시장대로 냅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부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요, 기준금리 정도. 그것도 정부에서 직접 관여가 아니라 한국은행이나 금통위 쪽에서 결정을 하는 건데, 문제는요, 한국은행이나 금통위 쪽에서 너무 금리를 안 올렸죠. 세계적인 축소 장세에서. 그때가 언제였냐? 2015년부터 미국에서 금리 올리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는요, 계속 가만히 두다. 박근혜 정부 끝나고 가만히 두다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기준금리 인상을 굉장히 늦게 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는 세계적인 추세라도 기준금리를 더 빨리 올려라 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경우는 없었죠. 그런데 오히려 금리를 기준금리도 아니고 시중금리에 정부가 개입을 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시장 왜곡이죠. 그래서 시장 왜곡이 생겼는데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언론은 한 번도 없었죠. 문재인 정부 때는 그렇게 시장 왜곡이라고 하더니 진짜 시장 왜곡을 하는, 유동성에 직접 관여를 하는 거예요. 은행 유동성에. 사기업에다가 너네 이거 이렇게 해 라고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시장 관여라고 안 했는데 더 큰 문제가 생겼죠. 이것이야말로 시장 관여의 큰 문제다. 예를 들어 부동산 규제 정책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우유를 파는데 모든 축산농가에게 독점적으로 다 공급을 받고 모든 우유 업체에서 못 팔고 우리가 독점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우유값을 올려버려요. 그럼 정부에서 제재가 들어오죠. 부동산도 똑같은 거예요. 독점하고 있는 거고. 일부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 독점해가지고 가지고 있으면서 가치를 올리는, 좋게 말하면 리셀러고 나쁘게 말하면 되팔렘들이죠. 그런 사람들한테 규제 들어가는데 왜 그게 시장 왜곡이냐. 진짜 시장 왜곡하는 거는 조용히 있다가 결국에는 문제가 터진 거죠. 그러면서 변동금리 6%대 다시 재돌파했습니다. 문제는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번에 빅스텝 반영됐고 시장 개입이 반영이 되면서 코픽스 금리가 엄청나게 올랐고, 코픽스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이거는요, 대출금리 압박을 하더라도 낮출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5대 은행의 변동금리는 3.82에서 6.11까지 엄청나게 올라갔다.
특히 주담대 금리는 4.3에서 6.11까지. 앞으로 잠깐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잔액 기준이나 신잔액 기준은 얼마 올라가지 않았는데 문제는 신규 취급의 기준이 올라갔죠. 그렇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여기 잔액 기준 올라간 거 버티는 거는 더 버틸 수 있다. 열심히 버텨봐라. 그런데 문제는요, 신규가 올라갔기 때문에 새로 유입돼서 사줄 사람이 없다는 거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요? 새로 유입되는 사람들이 보통 중저가를 많이 사죠. 이게 팔리면서 시세 차익을 가지고 고가주택까지 거래량이 가는 건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냥 변동금리 가지고 있는 연끌족들도 엄청나게 지금 벌써부터 힘들고 있죠. 연 600만원 더 올라갔다. 주택담보대출 4억 5,600만원을 받았는데 원리금은 180만원 수준이었는데 지금 어때요? 230만원으로. 그리고 단순 계산으로 2년 전보다 연 600만원 더 부담하게 됐다. 왜 단순 계산했을까요? 원리금 똑같이 나가는데. 자, 원리금 똑같이 나가는데요. 원리금 균등이니까. 그런데 원금이 이렇게 증가하죠. 막다른 거의 이자 안 붙죠. 그러면요, 단순 계산이 아니라요, 좀 복잡하게 계산을 해보면은 저 50만원을 더 내는 거에 대해서도 원금보다 이자 부담이 더 많이 올라갔다. 그러니까요, 팔고 나서 빚을 갚았을 때 내 손에 떨어지는 것도 더 줄어들 수밖에 없죠. 호픽스는요, 언제까지? 최소 연말까지. 지금 600만원 더 올랐는데 보면 한 12월까지는 적어도 계속 올라간다. 내년까지도 계속 오를 거예요.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상을 멈출 수가 없다. 거기다 위험 신호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많이 했죠. 다중채무자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 중에서 30대 이하가 대부분이고 특히 저축은행 가계대출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이거 뭔 짓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돈 들여가지고 1금융권으로 옮기고 있어요. 은행한테 부담 떠넘기면서. 그럼 은행에서는 부실채권이 많이 들어오는 셈이죠. 부실채권이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금리 더 올리겠죠. 근데 금융위기 때나 외환위기 때보다 가계부채 수준은 훨씬 더 심각하다.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부실은 더 컸는데 금리는 더 빨리 올라갈 거다. 괜히 개입했다가 긁어 부스럼 만들었다. 더 위험도는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어때요? 이자만 190만원. 그래서 집 팔고 싶다. 연끌족들 곡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연끌 부부 요즘에 지옥에서 삽니다. 왜? 이자는 늘어나는데 가격은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언론에서는 별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닌데요. 요즘에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안 하면 구라치는 언론 되니까 신뢰도가 떨어지죠. 언론 신뢰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언론을 안 본다 사람들이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이제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까지는 주장을 하는데 그 이후에는 그래도 팩트를 껴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다. 자, 그러면서 금리 올라가는데 전세살이 2030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죠. 요즘에 전세자금 대출이 많이 늘어났고 이자 폭탄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전세살이 2030이 이제 외식도 못하고 죽어난다. 전세 안 살면 돼요. 월세 가면 되죠. 지금 월세 대란이요? 월세 대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월세 상승폭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상승폭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락으로 가지. 이렇게 상승하다 여기가 0이면 갑자기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 경우 없다. 이렇게 떨어지지. 그럼 지금 2단계예요. 2단계. 그런데 아직 상승폭이 있으니까 월세 대란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왜냐면은 월세 대란마저 사라지게 되면요, 임대차법을 깔 수가 없습니다. 임대차법이 정착되면 어떻게 돼요? 집값 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전세살이 해서요, 이자 부담이 늘어났어요? 전세는 이자 부담만 늘어나죠? 연끌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집값 하락 부담도 있는데 이자 부담은 늘어나고 집값은 떨어져서 자산은 줄어요. 그럼 어느 쪽이 더 부담이 커요? 그런데 왜 굳이 전세살을 찝어서 이야기를 할까요? 전세는 그래도 나중에 돌려받는 돈인데, 전세 자금 대출 막 다시 재계약해가지고 신규 팍 올라가지 않는 이상 살고 있던 사람들이 전세 대출 부담이 늘어나서 죽어나진 않는다. 그런데 굳이 찝은 이유 뭐예요? 이거 하려고. 전세에 죽겠으니까 차라리 매입해라. 이런 심리 만들라고. 그런데 돼요? 이런 기사 어디서 내요? 지럴드 이런 데서. 지럴드 왜 이런 기사 내요? 여기는 건설사의 하청업체니까. 건설사가 이렇게 써라 라고 하면은 예 하면서 써주는 데가 이런 신문이죠. 여기가 유독 지럴 같은 기사들이 많이 나온다. 추세랑 관련 없는. 그러면서 2030 산다. 자꾸 이런 이야기 만들려고. 그런데 요즘 2030 사요? 안 사요. 전세 때문에 힘들어요? 월세 가지. 집을 어떻게 사요? 2030에 살 돈이 어딨어. 저 심리 다시 부추기려고 하는데 되겠어요 이제? 안 되지. 그 다음에 뭐 전세가 하락해도 문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전세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커진다. 주택 수요가 줄어드는 수준을 넘어 부동산 시장이 크게 위축. 부동산 시장이 크게 위축이 돼야지 집값이 박살이 나고 집값이 떨어져서 합리적인 가격이 되는 거예요. 주거 사다리가 왜 필요해요? 주거 사다리가 아니고 주거는 계단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데요, 무슨 짓을 했어요? 유동성 엄청나게 풀고 맨날 언론에서 집값 올라간다 해가지고 분양가 올려서 건설사를 돈 벌게 해주면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진입 요건이 이렇게 돼버렸다. 그러니까 여기 올라가려면 주거 사다리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그 주거 사다리를 대출이라고 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 대출을 억제를 하면서 주거 사다리를 끊어버렸대요. 개소리 집어치우고요. 주거 사다리를 없애버리고 하면요. 이렇게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사람 없죠? 그럼 여기서 못 버텨서 떨어져요. 그러면 주거 계단으로 차츰 상급지로 올라갈 수 있어요. 사다리를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면요, 여기 고일 수밖에 없게 되고, 여기에 문제가 생기니까 당연히 건물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거 계단이 되는 거를 만들려고 하는데 주거 사다리를 없앴다고 그 난리 친 거지. 전세가 떨어지는 거요? 당연히 떨어져야 돼요. 전세가 하락된 이후에는 뭘 해야 되느냐? 전세 대출을 차츰 줄여야 돼요. 전세 대출을 80%까지 내주는 게 말이 되냐? 전세 거품을 없애야 된다. 그러면요, 지금 당장에 전세 대출 때문에 나 전세 대출 못 받아서 전세 못 들어가, 이런 여론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요, 나중에 되면요, 전세 대출로 인한 거품이 빠지면서 전세 시장에 유입되기가 굉장히 쉬워진다. 그리고요, 전세 시장에는 진짜 순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어차피 집값은요, 갭 투기들 그 갭 차이로 해서 많이 올려요, 투기꾼들이. 그렇다는 것은 그 갭 차이가 떨어지면서 갭을 다시 줄이기 위해서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다시 또 돈 모아서 집을 사기 좋은 진정한 주거의 계단이 완성이 된다. 거기다 문제는요, 지금 금리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미국에서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죠. 파월이요, 시기가 되면은 금리 긴축 정도를 완화하겠다, 이게 시기가 되면을 이야기를 한 건데 언론에서 막 파월이 비둘기파적 발언을 했다라고 하도 이야기를 해서요,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죠. 금리 인상 의지가 재확인됐다. 인플레만 108번이 나왔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환율 다시 폭등하고 있죠. 뭐라고 그랬어요? 외국인 자본 유출 문제, 환율 문제 크게 없을 거라고 그랬죠. 그렇게 되고 있어요? 아니죠. 그런데 왜 아직도 베이비 스텝 같은 소리를 혓바닥으로 짓거리고 있느냐? 다른 나라들 볼까요? 코로나 이후 거품은 우리나라보다 많이 쌓였다는 뉴질랜드. 어때요? 금리가 폭등했죠. 자이언트 스텝 하면서 우리나라 기준금리 역전했다. 이게 정상이에요. 미국이 아닌데. 미국에서 금리 올리면은 더 빨리 금리 올려가지고 방어를 해야 되지 못할 망정, 저기 와가지고 경제부총리라는 인간이 금리 역전돼도 괜찮다 이딴 소리나 하고 있다. 집값 떨어질까 안달이 나있죠. 진짜 잡아야 될 건 물가인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 물가 올라도요, 피해 덜 보는 사람들은요, 금리 올라서 피해 많이 보는 사람들 빚 많은 사람들이고요, 자산가치 떨어져서 손해보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고요, 물가 올라가는 것보다 금리 올라가는 게 더 무서운 사람들은 자산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서민들은 물가 올라가는 게 더 죽어나겠죠. 그런데 누구를 생각하고 있느냐? 영국 물가 폭등했습니다. 물가 10% 넘어가서요. 미국 CPI 상승률 8.9% 두 달째 최고치 계속 찍고 있죠. 여기도 앞으로 금리 가파르게 오르겠죠. 미국 매파 의지 재확인했죠. 우리나라는 베이비 스텝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요, 하는 총재 자격이 없어요. 압박에 굴해서 그런 사람. 그리고 정부에서 천천히 올리라고 말하는 경제부총리는 그 자리 벗어나야 된다. 환율 볼까요? 환율 1330원 돌파했습니다. 환율 계속 올라갈 거라 그랬죠. 지금 또 주춤해지니까 이제 금리 천천히 올려도 되겠다, 이딴 여론들 나왔죠. 금통위 회의 직전에 환율 다시 치는 거 봐봐요. 회의 끝나고 나서 결과를 보겠지만 지금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닌데 일단은 팔아치우고 낮게 해가지고 가격 낮춘 다음에 다시 사고 있는 거다. 낚이지 말아라. 결론, 세계적인 긴축 심해지고 있고요. 정부에서 눌러도 용수철처럼 금리가 튀어오릅니다. 문제는요, 요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는 빅스텝이나 아니면 자이언트 스텝까지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빅스텝이라도 하는 건데 이것도 못하게 지금 계속 압박 놓고서 언론에서 베이비 스텝 한다는 이딴 소리 하고 있어요. 이거 베이비 스텝 밟잖아요 이번에. 근데 9월에는 금통이 없죠? 근데 미국에서 또 자이언트 스텝 밟아봐요. 이미 지금 환율 올라가고 자금 다시 빠지고 있는데. 그러면요, 10월에는요 우리나라가 진짜 자이언트 스텝 해야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앞으로 코픽스 금리 계속 올라가고 이로 인해서 전세가 아니라 진짜 영끌족들이 힘들어진다. 그런데도 지금도 집 사라고 막 집 한 채 무조건 사야 되고 절대로 팔면 안 된다? 개소리 좀 작작해라. 고점에서 사면 항상 망한다, 누구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